만약 한국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72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조선업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값싼 노동력? 가격 경쟁력? 글쎄요. 미국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에서 작전 중입니다. 그런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본, 호주, 필리핀? 정답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답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스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경제포럼 조선산업 세션이었죠. 한 유럽 경제학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그냥 값싼 노동력의 승리죠. 옆에 있던 독일 교수도 거들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뒷줄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로엘 교수, 그는 미 해군 전략연구소 출신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 조선업이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라면 왜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했을까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그리고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로엘 교수는 노트북을 꺼내 문서 하나를 띄웠습니다. 미 해군의 태평양 전력 투사 핵심 정비 거점. 미 해군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산업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태평양에서 전력을 유지하려면 정비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함정을 실전급으로 정비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동맹국 중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만 가능한 걸까요? 로엘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규모를 봅시다.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크기의 도크 4개가 있습니다. 도크가 뭐냐고요?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거대한 수조입니다. 그런데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톤입니다. 이걸 들어올려서 정비할 수 있는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16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입니다. 항공모함의 원자로 냉각 시스템, 추진 터빈 시스템, 전자전 장비,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수리하고 다시 조립하려면 단순히 용접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로엘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는 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조그만 용접 분량이 하나만 있어도 배 전체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0.7mm 두께의 특수 금속판을 완벽하게 용접하는 기술이죠. 신용카드 두께가 0.76mm입니다. 그보다 얇은 금속을 완벽하게 붙인다는 겁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한국이 만듭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일본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 함정의 정비에도 똑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압 증기 파이프, 핵 추진 시스템의 냉각 배관, 미사일 발사대의 유압 시스템, 모두 초정밀 용접이 필수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민간 선박을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이 그대로 군함 정비에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 한국 46%, 2위 중국 38%, 3위 일본 9%. 잠깐, 중국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중국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단순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을 봅시다.
LNG 운반선 한국 70%, 중국 5%,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국 90%, 해양 플랜트 한국 60%. 더 중요한 건 정비 능력입니다. 미 해군 7함대가 작전하는 지역. 여기서 대형 함정을 정비할 수 있는 곳은 한국 4곳 울산, 거제, 부산, 목포. 일본 한 곳 요코스카 마이너스 미군 기지 내. 다른 나라 0곳. 그리고 속도도 중요합니다. 2019년 미 해군 구축함 피츠제럴드가 충돌 사고로 파손됐습니다. 미국 본토로 보내면 6개월 이상. 일본 요코스카 4개월. 한국 거제 2개월. 결국 한국에서 수리했습니다. 2개월이면 끝나는 일을 왜 6개월씩이나 걸릴까요? 인력입니다. 한국 3대 조선사의 숙련 용접 공수 약 2만 명. 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소의 숙련공 약 3,000명. 단순 계산으로도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단순히 배가 아니라는 걸. 한국의 조선소는 단순한 건조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 해군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태평양의 유일한 전략 거점입니다. 괌, 시설이 없습니다. 일본, 정치적 제약이 있습니다. 호주, 기술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조선업의 본질은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전력 유지 능력이었던 거죠. 장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비웃던 얼굴들이 침묵으로 바뀌고 진지함으로 변했습니다. 아까 그 독일 교수는 말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을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얕게 본 거였어요. 표면만 봤던 겁니다. 가격만 봤던 거죠. 하지만 진짜 가치는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어떻게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습니다. 72시간 안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무너집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국이 아닙니다. 전략 보증국입니다. 한국이 없다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이 싸서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포럼이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깊이가 결정한다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건 배가 아니었어요. 동맹의 균형추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